벌써 10월에 하순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미래복지경영과 서울특별시와 같이 하는 통일아카데미 포럼은 4회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전선 통일전망대회를 보고 우리가 북한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생각을 담아서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주제는 한반도 평화와 사회통합을 위한 통일복지 포럼.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포럼은 2021년부터 지금까지 4회에 걸쳐서 이루어졌으며 지금 금년에는 북한 문화에 대한 강연과 북한 이탈 주민의 이야기를 통해 북한의 현실과 북한 문화를 이해하고 평화 통일을 위한 사회복지의 역할을 무엇일까로 주는 사건을 가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통일 한국을 대비한 통일 역량의 강화를 위한 평화통일 분위기 조성 및 사회통합의 핵심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와 공동으로 한반도 평화와 사회통합을 위한 통일복지 포럼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총신대학교 북한학과 교수인 최경희 교수, 그리고 신한대학교의 육홍수 교수님, 진행을 맡아주실 이명석 교수님과 함께 오늘 포럼을 갖고자 합니다. 특별히 여기 최전방 통일전망대까지 우리의 촬영을 맡아주신 피스 오브 케이크의 이상진 대표와 최효섭 선생님, 이 장소를 빌려주신 마을 아모르뜰의 김유신 원장님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포럼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지금 저물어가는 우리 10월에 이 낙엽을 보면서 북한과 우리가 언제가 하나가 될 것인가, 북한 문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북한의 교육 문화 정책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미래복지 경영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이 포럼에 참가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끝까지 잘 관망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사회 통합을 위한 통일복지 포럼 네 번째 순서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일복지 포럼 네 번째는 기존에 진행하던 방식과는 다르게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최경희 교수님께서 주제 발표를 하시고 또 제 좌측에 계신 우리 육홍숙 교수님께서 토의를 식으로 우리 통일복지 포럼 네 번째 순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통일복지 포럼은 지난 6월 30일에 북한의 공식 문화와 비공식 문화, 그다음에 7월 달에 북한 사회 정책과 문화, 그리고 세 번째로 김정은 시대 사회 문화 정책의 변화와 의미에 대해서 토의도 하고 주제 발표를 해서 여러 가지 공감대를 얻었는데, 이제 마지막 순서로 오늘은 특히 북한 이탈 주민의 특성 및 지원 방안에 대해서 우리 최경희 총신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님께서 고견을 발표해 주시고 또 이어서 우리 육홍숙 교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토의를 하시는데, 오늘은 특히 북한 이탈 주민의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중점적인 발표와 토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히 통일의 염원을 안고 동해안 최북단인 통일 전망대까지 와서 우리 아까 대표님께서 10월의 낙엽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그리움 금강산 언제 가볼 것인가 그 염원을 두고 포럼을 진행에 대해서 더욱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순서로서 먼저 최경희 교수님께서 북한 이탈 주민 특성 및 지원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여러와 같은 박수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최경희입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이제 정착 지원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인데요. 사실은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 정착 지원을 한다 할 때는 우리가 물리적인 지원, 또 하나는 이제 심리, 정서적인 지원, 이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지원인 경우에는 정부가 이제 많이 지원하고 있지요. 사실은 1997년 북한 이탈 주민 보호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 나온 이후에
사실 그 정착 지원망이 아주 촘촘하게 이루어져서 물리적 지원이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통일복지 포럼에서 기본적으로 논의해야 될 내용은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심리 정서적 지원 부분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드리게 되면서 통일복지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복지사들, 상담사들이 진행해야 될 그런 부분을 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 그 심리 정서적으로 지원을 잘 하고자 하려면 북한 이탈 주민의 특성을 잘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북한 이탈 주민에게 특성이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북한 이탈 주민은 사실은 북을 떠나서 대한민국에 입국한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계를 가진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메르켈 총리가 퇴임하면서 자신이 동독에서 살아온 그런 경험은 서독에서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북한 이탈 주민 역시 북에서 살아온 경험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에 왔을 때 그 경험이 이제 없어지는 경우가 많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한계를 좀 보겠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한계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북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장한 데로부터 빚어지는 태생적인 한계가 하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여기 왔더니 대한민국 사회에서 북한 이탈 주민을 받아들이는 그 시각에서의 구조적 한계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태생적 한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태생적 한계라고 할 때는 북에서 태어나서 성장했기 때문에 가지는 그런 한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한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뭐 여러 가지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들으려면 뭐 수백 가지도 되겠습니다만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남북한이 굉장히 정치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북한에서 살아온 정치 제도, 북한의 정치 제도에서 살아온 경험들은 다 여기 와서 아무 소용이 없게 되겠죠. 그래서 북한의 정치 제도 하에서 살아온 그런 한계. 두 번째는 북한의 경제 제도 역시 우리의 경제 제도랑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한계를 겪게 되고요. 세 번째는 또 우리의 주제하고도 잘 맞는 사회문화적 이질감이라는 그런 데서부터 오는 한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정치적 한계부터 좀 보겠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이 이제 그 정치적 한계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북한 사회라는 것은 굉장히 획일적이고 그리고 일원화된 그런 사회이죠. 우리의 이제 다양성과는 전혀 다르고요. 북한 이탈 주민들은 북에 있을 때 이렇게 선거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북한에도 선거 제도가 있긴 한데 북한의 선거라는 것은 이제 후보 하나를 찍어놓고 모두가 찬성해야 되는 그런 선거이죠. 그래서 사실은 89년도에 그 동독에서 일어난 부정선거의 사례도 사실 그런 것들로부터 일어난 건데요. 사회주의 국가들은 이렇게 여러 후보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는 그런 법을 모릅니다. 그냥 선거 후보자가 한 명 나오면 그걸 이제 무조건 찍어야 되고요. 안 찍으면 이제 수용소 끌려가고 이러기 때문에 진정한 선거라는 걸 해본 것이 없죠. 그래서 이 정치제도에서 어떤 이 선택이나 이런 것에 전혀 경험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당국이 여러 가지 이제 억압을 하기 때문에 그 억압제도 이제 순응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마즈가 쓴 감정정체 사이코이즘이라는 책에 보면 그 동독 주민들을 이 마즈가 관찰하면서 꺼내온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사회주의 국가의 사람들은 주로 이제 한 6가지 정도의 억압을 당한다. 그게 하나 이제 국가의 억압, 당의 억압, 뭐 슈타지 억압, 교육의 억압, 가정의 억압, 그리고 사회의 억압 이런 억압 속에서 감정이 정체될 수밖에 없고 자신의 어떤 선호 같은 걸 전혀 드러낼 수가 없다 이런 거죠. 역시 선거에서 후보자에 대한 선호를 드러낼 수도 없지만 그런 후보자도 없고 이런 이제 정치 제도에서의 차이를 느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북한과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동지와 적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지라고 할 때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고요. 적이라고 할 때는 자기랑 뜻을 달리할 때는 무자비하게 그들과 비타협적으로 투쟁해야 되고 그들을 이제 없애야 되는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그 제3의 길이라는 게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로지 획일합니다. 북한인 경우에는 정치제도에서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또 다른 게 하나 있는데요.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은 공산당이라고 하는 집체적인 지도하에 이제 그 국가가 움직이고 있다면, 그러니까 국가 위에 당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걸 뭐라냐면 당이 국가를 식민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이어서 북한과 같은 경우에는 수령이 당을 식민화하게 이릅니다.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르는 수령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당을 식민화하고, 당은 다시 국가를 식민화하고, 국가는 다시 개인을 식민화하고 해서 이렇게 식민체제로 이루어진 그런 제도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자유라는 게 하나도 없죠. 뭐 거주 이동의 자유뿐만 아니라 뭐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적 자유뿐만 아니라 어떤 심리적인 자유도 전혀 없었다. 그래서 항상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고 감정이 이제 정체돼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중요한 것은 공공장소에서는 당국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사적인 장소에서는 또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그런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도 또 하나의 북한의 이제 정치 제도의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경제 제도로부터 오는 태생적 한계는 우리의 이제 능동적인 시장 경제와는 달리 북한의 이제 경제는 이제 수동적인 계획 경제죠.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노동자들은 노동자나 지배인이나 할 것 없이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내 거 아니고 열심히 일해도 똑같이 균등 배급이 되기 때문에 가서 그냥 출근 도장 찍고 와서 놀고 이렇게 해도 되고요. 담배 피러 가서 한 30분 있어도 되고 이런 굉장히 수동적인 경제하에서 이제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북한 이탈 주민이 그런 경제제도 하에서 수십 년 동안 살아서 대한민국에 오게 되면 당연히 이 능동적인 시장 경제에 적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모든 것이 내 것과 내 것으로 분명히 구분되어 있죠. 그런데 북한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건 아무도 주인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그 시장 경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걸 끝까지 그런 시장 경제의 본질을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나이가 들어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이탈 주민은 마치나 그 나무와 같은데요. 오래된 나무를 옮겨 심으면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애송을 옮겨 심으면 금방 살아나지만 사실 한 30년 된 나무를 옮겨 심어오면 그 나무가 끝내 이제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현장에서 접근해서 이분들에게 본질을 꿰뚫게 해줄 것인가 이런 문제를 좀 고민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이제 뭐 경쟁 같은 것도 없고요. 계약 같은 것도 없고 또 우리는 모든 것을 돈 주고 사야 되는 유상의 원리지만 북한인 경우에는 다 공짜로 배급받던 무상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계획 경제하에서 연결됐을 때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 이후에 시장이라는 걸 도입을 하는데 북한에서 도입한 종합시장이라는 건 사실 우리의 시장 경제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시장을 장마당을 도입해서 그 사이에서 물물 교환이나 어떤 우리의 재래시장 같은 걸 도입하긴 했습니다만 시장 경제로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 경제 하에 왔을 때 북한 이탈 주민이 느꼈을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노동 강도는 더 이제 말할 것도 없고요. 앞서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또한 북한은 배급받아야 될 그 배급소, 또 공급받아야 될 어떤 상점, 다녀야 될 학교, 또 치료받아야 될 병원 이런 것들을 다 선정해 줍니다. 직장도 선정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여기 와서 내가 선택한다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이걸.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지는데 북한 이탈 주민들은 그런 게 이제 상당히 이제 힘들어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택, 자유로운 선택, 그에 걸맞는 책임 이런 것들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태생적 한계 두 번째가 이제 경제제도의 차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상충되는 이제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 가지고는 굉장히 말할 것이 많은데요. 그냥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과거와 단절했고 외부와 단절했고 종교와 단절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은 1945년 해방된 이후에 구체제에서의 모든 걸 단절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제, 우리가 사실 그 전에 이제
많은 유생들도 있었고요. 뭐 불교 문화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없애면서 특별히 없앤 것은 이제 문중 그리고 제사 이런 것들을 없애면서 과거와의 단절을 과감하게 시도했기 때문에 이 과거 우리 문화라는 건 사실 과거로부터 이제 어떤 유산으로 물려받는 것도 있는데 그런 유산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로지 소비에트 문화라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문화를 북한 사회에 도입하면서 노동계급의 문화 이것만 이제 형성시켜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외부와의 단절, 네, 뭐 북한이 폐쇄적이라는 건 너무 잘 아실 건데요. 북한 사람들을 바깥에다 갖다 꺼내 놓으면 이 외부와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외부 문화와의 소통 구조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또 어떤 종교와의 단절도 심각합니다. 사실은 어떤 종교에 꼭 속해 있지 않아도 우리가 문화적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 저 종교는 대체로 어떤 것이다 이런 건데 북한 이탈 주민에게는 그런 종교적인 배경 지식이 전혀 없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한다 이런 것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요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요새는 이제 이 온라인이라는 문화를 사실 모르면 살아가기가 힘든데 북한 이탈 주민인 경우에는 물론 북한에도 요새 뭐 어떤 온라인이 특정 지역에 들어가거나 또 특정한 사람들에게 퍼져 있긴 합니다만 국민 전체가 북한 주민 전체가 온라인을 접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요. 그래서 이 온라인 문화를 굉장히 힘들어하기도 하죠. 그래서 또 다른 그 21세기의 문화인 이런 온라인 문화 접촉에서 굉장히 힘들어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북한 이탈 주민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입니다. 구조적인 한계라고 할 때는 북한 이탈 주민은 대한민국에 오게 되면 영구임대 아파트를 받게 되거든요. 근데 그 영구임대 아파트라는 것이 전국에 한 33만 가구가 있는데 그중에 누군가 이렇게 빠지면 그 자리에 빈자리에 밀어넣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영구임대 아파트에 들어가서 이제 살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영구임대 아파트는 노약자들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국가의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제 공급하는 대상인데 북한 이탈 주민이 그곳에 진입을 하면서 이게 대한민국의 전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으로 전체적인 코끼리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다리를 만지면 그게 담벽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이제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떨치고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그러지 않고 그 영구임대 아파트가 영원히 자기 집처럼 생각하고 그곳에 머무르면서 이 대한민국 사회 전체적인 모습을 보지 못하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이런 것도 말씀드려보고 싶겠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 이탈 주민의 분류를 제가 그냥 굳이 이거는 이제 1997년에 존 벨리가 얘기한 이제 그 얘기인데요. 존 벨리가 이제 1997년에 그 미국과 같은 사회는 이주자의 역사가 이제 굉장히 오래된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얘기한 거는 북한 이탈 주민은 이제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 이렇게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통합인 경우에는 이제 그렇죠. 원문화, 북한의 문화도 잘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의 문화도 잘 받아들이는 유형이죠. 그래서 이런 문화인 경우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통합형인 경우에는. 또 동화형인 경우에는 원문화, 북한의 원문화의 그거는 좀 잘 거부하지만 여기 와서의 문화는 잘 받아들이는 주로 이제 나이 어렸을 때 왔으면 동화형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문화가 워낙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분리형인 경우에는 원문화는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민국에 왔을 때 문화가 잘 접촉이 안 되는 경우를 우리가 분리형이라고 할 수 있죠. 주로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전형적인 분리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주변화인 경우에는 원문화도 잘 안 되고 대한민국에 와서의 문화도 잘 안 되는 경우, 이도저도 안 되는 경우가 우리가 분리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살펴봤을 때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논문은 조금 좀 더 검토해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만 최보영이 2012년에 북한 이탈 주민 여성을 가지고
이 뭐 이렇게 그 4가지 문화를 좀 연구했다 해서 발표한 논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최보영의 논문에 따르면 북한 이탈 주민 여성은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그 여성들을 좀 분석해 봤더니 통합형은 네, 0.17%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17%. 네, 그래서 굉장히 그 10명 중에 1명만 통합형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동아형인 경우에는 한 15.25% 정도로 보고 있어서 역시 통합형하고 동아형이 굉장히 이제 그 적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분리형인 경우에는 27.12%.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주변화에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화가 47. 이렇게 네, 46%로 한 50% 정도 절반 가까이가 이제 주변화에 이른다라고 이 사람이 이제 주장하고 있어서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 이건 뭘 가지고 했는지에 대한 좀 보니까 설득력은 있습니다만 하여간 그 논문이 현재까지 나온 것은 이런 것을 좀 참고해 봤고요. 그래서 저는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에서 통합형이나 동화형에게는 그렇게 지원을 안 해줘도 스스로 잘 갑니다. 그러니까 이 동화형이나 통합형의 사람들은 이 대한민국 문화가 워낙 몸에 잘 배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문화도 매우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가장 우리가 여기서 지원 대상은 이제 분리형이나 주변화죠. 그러니까 아직도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소통하기 두려워하고 동사무소 가는 것도 두려워하고 아이가 있는 경우에 이제 학교 선생님 만나기도 두려워하고 또 대한민국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를 두려워해서 자기들끼리만 소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이 전국에 이렇게 영구 임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빅3가 이제 서울에 강서, 노원, 이제 양천입니다. 그곳에는 한 1000여 명 이상의 탈북민들이 모여 사는데 그 동네를 가게 되면 꼭 탈북민들이 모여서 이렇게 소통하는 공간을 보면 그분들이 왜 그들이라고 왜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잘 안 되니까 이제 자신들끼리 모여서 이제 소통하고 이게 나가기가 두려운 거죠. 대한민국 사람과 이제 소통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관계를 형성해주고 그들에게 좀 심리 정서적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첫 번째는 관계 형성이죠. 그래서 통일복지 현장에서도 이제 복지사들이나 상담사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북한 이탈 주민과 관계를 형성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관계 형성을 할 때 우리가 주로 이제 공통성이 많아야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탈북민은 그러한 공통성을 형성하기가 좀 어려우니 이렇게 통일복지 현장에서 상담사들이나 복지사들이 좀 더 이제 북한 이탈 주민에는 공부를 좀 많이 해서 공통성을 좀 형성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북한 이탈 주민과 좀 관계를 형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관계를 형성한 다음에는 조금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차원이 좀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중에는 특별히 북한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오던 사람들이 좀 있죠. 북한이라는 사회가 기본적으로 정부가 이렇게 계층을 부여합니다. 우리는 이제 계층을 스스로 노력도 하기도 하죠. 그러나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이렇게 계층을 부여하는데 너는 핵심 계층이고 너는 기본 계층이고 너는 뭐 동료 계층이고 너는 적대 계층이 이렇게 계층을 부여해서 그 부여된 계층에 맞게끔 당이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공급도 하고 배급도 하고 부당한 그런 처우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고 오던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분들인 경우에는 이제 피해의식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북한에서 제한된 구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았었기 때문에 이제 바깥 세상을 잘 모르고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 느껴지는 그런 한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인 경우에는 좀 더 특별하게 그걸 꼭 물어봐서가 아니라 이제 이게 복지사들이나 상담사들이 처음에 물어볼 때 꼭 이렇게 신분조사하듯이 뭘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제 감각적으로 이 사람이 좀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좀 이렇게 감안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이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열린 마음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너원에서 자그마한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는 참 우리 학부모님들하고 참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탈북민인 저도 어려운데 사실은 얼마나 어려우실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사실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통일복지 포럼에 이제 참여하시고 또 이런 것들을 공부하신 분들인 경우에는 이 포용력이 대단해야 되지 않을까. 이해력과 포용력이 없이는 이 북한 이탈 주민의 어떤 심리 정서적인 지원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국에 그 하나센터가 이렇게 다 배치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상담사들이 배정되어 있는데 가끔은 탈북민들과의 마찰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제 그게 그 사이에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걸 볼 때 열린 마음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한민족이기 때문에 비슷할 거야 이런 생각은 사실 굉장히 섣부른 판단이고요. 판단 보류를 하시고 한참 동안 공부를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탈북민이 관계 형성의 어려움 이런 것도 잘 해서 의사소통이 잘 되면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통일복지사가 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게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공부하는 것은 북한을 공부해야 되고 북한 주민을 공부해야 되고 북한 이탈 주민을 공부해서 공통성을 형성하고 관계를 형성하고 의사소통이 되고 그래서 마음이 열리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까지 최경영 교수님께서 북한 이탈 주민의 특성 및 지원 방안에 대해서 주제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제 발표를 들어보니까 특히 공감되는 내용이 기타 논문에서는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의 특성에 대해서 어떤 심리적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언급됐지만 특히 태생적 한계라든지 구조적 한계에 관련된 어떤 그 특성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2005년대 이후에 여성 북한 이탈 주민들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특히 통합, 분리, 동화, 주변화에 대한 어떤 그 특정적인 그 적응에 분류를 해주셔가지고서 여기에서는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신뢰의 지원, 심리라든지 정서 지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 거기에는 또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열린 마음에서 통일복지사는 배워야 한다는 식으로 아주 이렇게 심도 있고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거의 주제 발표에 대해서는 우리 육형숙 교수님께서도 또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토의 방식으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이크를 육형숙 교수님께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제 임영석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최경희 교수님께서 그 북한 이탈 주민이 태생적인 한계와 구조적 한계를 다른 선행 연구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같은 입장이면서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경희 교수님께서는 통일복지사로서 일단은 열린 마음으로 공부를 해서 북한 이탈 주민을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물론 우리가 통일복지사가 열린 마음에서 잘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그건 저는 100% 공감을 하면서요. 그와 함께 사실 북한 이탈 주민 자신이 현재 이런 태생적인 한계와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를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태생적인 한계와 구조적인 한계로 재터민이 겪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로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문제점이 그러한 체제가 다른 데서 문화가 다른 데서 살아오면서 한국에 왔을 때 홍수처럼 쏟아지는 정부 앞에 선택의 어려움이라고 봅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에서도 그 말씀이 잠깐 있었습니다. 사실 북한 이탈 주민들은 한국에 오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라고 그런 소위
코리안 드림을 안고 온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다 할 수 있을까요? 어찌 보면 그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다라고 본인이 선택폭을 좁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선택폭을 좁히지 않고 계속 5년 동안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 결국 5, 6년이란 시간은 자기가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북한 이탈 주민이 정말로 진정한 적응이 되고 그게 나중에 남북한이 통일이 되었을 때 통합에서의 모멘텀이 될 수 있으려면 이분들이 잘 적응해야 된다고 저는 바라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선택이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통일사회복지사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중에서 저는 사실은 아까 관계 형성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관계 형성은 사실은 통일복지사의 관심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관계 형성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의 기본이 관심에서부터 시작하듯이 북한 이탈 주민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정부 앞에서 선택을 못할 때는 우선은 관심을 갖고 두 번째는 이분들이 한국에서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미 있는 저소득층하고 북한 이탈 주민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 땅에서 살면서 저소득층으로 있었던 분들은 이미 정보라는 세팅이 깔아진 위에 내가 그 선택을 못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북한 이탈 주민들은 그 체제에서 정보가 막힌 데서 있다가 여기로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한국에서 정보 부재인 분들과 차원이 다른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스스로가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분들도 꽤 된다라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그 통일사회복지사는 관심과 함께 기다림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는 과정에 좀씩 우리가 정보를 그분이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서 기다리는 자세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 가야만 사실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대한민국의 자유시장 체계에 정확하게 정착할 수 있는데요. 그러자면 어떤 지원을 해야 되는가입니다. 우리가 통일복지사의 자세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러한 자세를 갖추는 데는 또 다른 지원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지는데요. 크게 지원 방안에선 정책적인 지원 방안과 민간 지원 방안으로 논할 수 있는데요. 현재까지 97년도에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및 법률에 관한 법에서는 주로 정책적인 과한 위주의 지원이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한 위주의 지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과한 위주의 지원보다는 민간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정착 지점에서부터 출발해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면 이분들이 실제 발을 붙이고 있는 지역사회와는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민간 차원의 지원이 훨씬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바라보는 편이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지원이 꼭 필요한 것은 하나원과 재단에서의 교육인데요. 교육 및 지원인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원에서의 교육은 지금의 교육 방식에서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북한 이탈 주민이 한국에 와서요. 언어라는 문제만 해결해도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은 80은 가시려고 접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지금 노인복지를 하면서 서울에 있다가 지금 충주로 왔어요. 서울에 있을 때는 무조건 저를 오픈했습니다. 충주에서 제가 오픈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언어 때문에 그 오픈을 안 한다고 해서 오픈이 안 될까요?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제가 그만한 경제에 있으니까 감히 저한테 문의를 못할 뿐이에요. 그리고 제가 또 거기에 맞게 밀어붙이니까 저 사람이 말이 좀 이상한데 혹시 이런 의심은 있으면서도 저한테 질문을 하지 못합니다. 저도 15년 동안 있으면서 언어를 못 바꿨어요. 그래서 아까 통합형에 제가 속할 수 있는데요. 제가 그럼 진정한 통합인가? 진정한 통합은 한국에 있는 분들이 우리를 받아들여졌을 때 함께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지원체계 자체가 동화정책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무조건 북한 이탈 주민들 너네 여기 따로라 이런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통합형, 그중에 통합형도 나오고 분리형도 나오고 뭐 여러 네 가지 형으로 분리되어 나오는데요.
사실 저도 통합이 안 됐다라고 봅니다. 사업을 하지만 통합이 안 됐다라고 보고 이것이 두려워서 저는 최경희 교수님께서는 북한 이탈 주민 청소년들 교육 쪽으로 하지만 저는 사실 직원도 그렇고 뭐 60명 직원이 있고 어르신들까지 한 100명이 있지만 사실 북한 이탈 주민 한 분도 없습니다. 왜? 저는 두려운 겁니다. 이만큼 저도 성장했고 이 경제에 왔는데도 저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멀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은 관과 민간이 함께 가고 한국에 있는 분들이 배려와 관심이 동반될 때 이게 잘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갈 길이 좀 멀었다라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통일복지사 또는 여기에 관심이 있는 우리 미래경영 협회와 같이 관심 있는 여러 분들이 계셔서 그나마 발전적이고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원과 재단에서는 언어 교육만 제도적으로 딱 안착시켜도 정착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라고 바라봅니다. 그럼 민간 차원에서는 그럼 어떻게 갈까입니다. 민간 차원도 역시 언어라는 것은 저도 언어 스피치까지 좀 받아는 봤는데요. 근데 스피치 교육 받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을 와서부터 사실은 바로 2년 있다가 사업을 시작했던 사람으로서 저한테는 시간이 몇 억보다 더 소중한 게 저한테는 시간이었습니다. 스피치 교육 가면 4시간 동안 시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 하는 건 1시간이에요. 그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그 비용 막대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북한 이탈 주민들은 언어에 대한 한계를 느끼지만 이 언어를 바꿀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 민간 차원에서는 이 부분을 좀 조금 지원을 해주면 도와주면 충분히 정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그러면 스피치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민간 차원에서 갈까 한데요. 사실 자원봉사자들로 북한 이탈 주민 영어 교육을 하시는 단체가 있어요. 그분들은 1대1로 합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서비스예요. 우리도 그렇게 가면 어떨까라는 걸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럼 두 번째는 민간 차원에서 취업 교육을 좀 할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취업 지원을. 그래서 제가 우리 그 협회에서도 사실 북한 이탈 주민들이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꽤 되십니다. 근데 이분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실제 취업이 안 됩니다. 2분 남았네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회복지사 행정실무 과정을 마스터 해갖고 바로 취업이 되면 우리 협회 자체가 사회복지 기관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민간 차원에서 충분히 해갈 수 있고 정부 지원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통합이라는 차원에서 물리적인 통일은 어느 순간에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과 북이 진정한 통합은 시간이 걸림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런 차원에서 이러한 것들이 함께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분 남겨두고 저는 저희 토론을 여기서 끝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육경숙 교수님께서 이와 같이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특히 2차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기본 계획의 어떤 그 정부 지원보다는 민간 지원이 선행돼야 되고 특히 언어 문제에 언어 장벽의 문제를 민간 차원에서 많은 지원과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저 또한 그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는데 유 교수님께서 말씀한 것에 대해서 우리 최 교수님께서 또 다른 어떤 의견이라든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요, 100% 공감하고요. 그 언어의 문제는 사실 북한 이탈 주민의 적응의 척도이기 때문에 네, 그걸 근데 민간이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요. 민간이 이걸 가져가는 게 사실 많은 논의가 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여기 제 4차 통일복지 포럼 하는 이 장소에도 와글와글하는 대남 방송이 들리는 그러한 현상이 있는 지역인데 지금은 조용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도 포성은 멎었지만은 전쟁의 위험 또 통일에 관한 열망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야 될 그러한 열망과 또한 관심이 요구되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포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더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미래복지경영재단이 이와 같이 통일복지 포럼을 준비해서 한반도 평화와 사회 통합을 위한 이러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던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특히 4차 포럼을 위해서 먼 거리에서 마당 않고 오시는 우리 최 교수님과 유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제4차 통일복지 포럼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